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신호 두 가지. 당장 어디에 투자하기 위한 상승신호가 아니라 평상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상승장이 또 시작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신호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초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공급이죠. 자, 그런데 그 공급이 부족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찾아내고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불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뉴스 기사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처음에는 초보자였을 테니까 제대로 된 내용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웠겠죠. 그런 것들을 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 친구는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이 상승 신호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뭐가 상승 신호가 나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제 스타일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어떤 신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쌓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함이고 과거에도 이랬다, 뭐 과거에는 이랬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초를 쌓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보니까 주택 사자 심리가 10개월 내 최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주택을 사겠다,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강남부터 시작을 해서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 특정 지역에만 해당이 되고요. 대다수의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특히 강남이나 이런 곳들을 들어가셔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시는 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래?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주택사자 심리는 최고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급하셨던 분들, 급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강남 4구라고 하는 지역들이 최고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신문지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 동대문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 거래가 여전하고 있다. 기껏해야 나오는 얘기가 노원구 정도가 조금 더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근데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완벽하게 나한테 정답이 나와지거나 모범 답안이 있으면 좋겠지만 원래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가 아니라 지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는 곳들이 강남 3구, 4구 지역이고 주변으로 번져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상태는 그다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 자, 여기서도 또 밑에 네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연말까지는 더 떨어질 듯 이란 기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통계 수치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나머지 지역들이 회복되는 기미가 늦어지면서 하락이라고 하는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답답하신 분들이 그런 걸 거예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위에 있는 기사. 그때 살 걸 그랬나? 싹 사라진 급매물건. 아파트 실거래가 쑥 올랐다라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기고 그다음에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제 기억으로 여러분들 10월 달, 11월 달의 분위기는 도대체 언제 움직일까요? 라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나왔던 가격대가 가장 저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은 무언가 보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뭔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를 보게 되면은요. 가장 최악일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저가,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하고 들어가려는 심리가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좋은 곳에 들어가거나 내가 살고 싶어 하는 어떤 방향성 있는 특정 지역들이 있죠. 그런 곳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매물은 쏟아지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와 급매물이 쏟아진다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급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이 꽤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기가 가장 좋을 때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바닥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누군가는 지금 현재 바닥보다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한 사람이면 그 가격보다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가격대, 가장 최저 가격대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장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좋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올랐다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이 주변 그전의 시세보다 더 싸게 샀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믿고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다. 그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일부 지역은 살아나고요. 아직까지 일부 지역은 또 다시 하락 거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서로 설왕설래하는 내용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공포는 조금 끝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계시죠? 슬금슬금 살아나는 주택시장 바닥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심리는 지금 무엇을 저한테 듣고 싶으시냐? 불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또 다른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느냐?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집을 사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기라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때부터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판단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일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또는 내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곳보다 조금 더 뒤처지는 곳이라도 거기라도 먼저 들어가서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지 저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누구의 전문가 의견들을 까딱 잘못하면 곡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지금 웃돈이 붙고 있다. 근데 지방은 마피다. 분양권 시장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너무 극단적이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살아나고 있는 상태니까 분양권에 피가 붙는 거는 맞아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지역, 재건축 열기에도 목동 아파트 이달 거래는 연건이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심리가 또 위축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또 잘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시장 상황과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면 정답 절대로 못 찾을 거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요령껏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찾아서 먼저 선점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투자가 되는 것일 뿐 지금부터는 상승장에서 막 아무거나 사도 오를 때 분위기랑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되 약간 실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아직까지 덜 움직인 곳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빌라가 굉장히 안 좋죠. 더더구나 빌라왕이라든지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잠실도 그 다음에 목동도 똑같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거래가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 상황과 그때 상황이 잠실은 관심을 보이고 또 목동 아파트는 또 다른 어떤 분위기를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똑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살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잠실은 사는 게 맞는 거고요. 목동은 사지 않는 게 맞는 거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부동산 너무 어려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기사죠. 고가주택은 신고가인데 서민주거지 빌라는 반토막이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일반인들은 피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왜? 부동산 투자, 일반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반토막이래요. 자, 빌라라고 하는 시장이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됐느냐? 그러지 않아도 빌라가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살아났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세 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거나 어느 정도 보완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명히 누군가는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때 반토막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글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즉 상황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되거나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투자를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빌라 투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투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빌라는 안 되고 저래서 뭐는 안 되고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빌라 재개발 빌라 많이 싸졌죠. 요즘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단계가 좀 짧다면 관리처분 인가 단계 2주 중이라면 나중에 들어가기 좋잖아요. 시간 짧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토막 났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되는 거고요. 또 그거랑 해당이 없는 빌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할인 분양을 하거나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빌라를 경매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그 물건이 좋다라고 해서 들어올 때거나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과정이 보여지게 되면 분명히 지금 현재의 폭락했던 가격보다는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상품보다는 상황이다라는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밑에 있는 오피스텔 문제가 많죠? 생숙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의 내용, 상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수익형 투자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재 상품 같은 경우 오피스텔, 그다음에 생숙, 그다음에 일반 상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특히나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산도 포함이 되겠죠. 오피스텔, 생숙, 지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인기가 많아서 들어갔느냐? 여러분들이요 비싸질 때 따라 들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왜 눈에 그때가 안 보였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와서 보게 되면 시장이 또 꺾이니까 제일 먼저 대체 상품들이 무너지는 게 보여지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들 바로 얼마 전까지 대체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여러분들 또 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 대체 상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다는 것. 그 대체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대체 상품이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의 반대의 논리로 가버렸을 때는 꺾이게 됐을 때는 아니 대체 상품이 아닌 일반 그 주력재 상품이 가격이 떨어졌는데 주력재로 가지 왜 대체재로 가겠느냐? 그럼 대체 상품을 못 판다는 얘기가 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뚫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요. 누가 얘기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되 이 상품이 대체 상품이면은 짧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주력재 같은 경우는요. 길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여기서 주력재는 아무래도 아파트 상품인 거고 아파트 상품 중에서는 또 입지가 또 좌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렸던 말 중에서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하다. 상황에 맞춰 상품을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상품만 선택하고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서 질문하실 때 어디 A와 B 중에서 어디가 좋아요라고 할 때 그 질문 틀렸다는 말 되게 자주 하죠. 자주 하거나 뭐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품보다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그래서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 신호 두 가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상황을 앞으로 과거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지금 두 번째 장표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 뭐뭐가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대원칙에서 벗어나면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용인 반도체 단지의 힘, 수도권 1순위 청약 훈풍. 아마도 용인시 남사면 지역에 관련된 그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반도체 호재는 또 다른 GTX 호재일 수도 그래서 실수요자 조심해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거 사례, 얼마 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여러분들이 왜 용인 반도체 때문에 용인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 특정 지역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거를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그 호재 때문에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지금 밑에 있는 세 번째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6개월 새 7억 올랐다. 집값 급등 열차 GTX 올라탄 의왕 안양이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면 2021년 6월 달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GTX 거품이 빠지자 경기 의왕 집값 뭐 5억 와르르. 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비싸게 주고 들어갔다가 싸게 파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왜 그랬느냐?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는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의왕이나 안양 같은 경우가 본질적인 입지 가치가 좋냐 나쁘냐를 따져보게 되면 좋은 곳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기다리면 그것들은 회복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효율성이잖아요. 이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용인반도체의 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로 몰려간다, 어디를 뭐 한다. 물론 그 지역을, 그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제 얘기가 거슬리는 얘기일면 틀림이 없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용인반도체가 지어진다. 앞으로 지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즉 어떠한 이유로 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상황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2020년 1월 달 기사, 하루 만에 호가 2억 이상 올랐고요. 수원 홈해실 집값 요동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요 시점이 뭐냐? 신분당선 홈해실 지구 연장 예타 통과됐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용인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확 올랐다 쑥 빠지네. 홈해실지구 투자자 물렸나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홈해실지구가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상황을 만드냐면은요. 좋다라고 하면 쫓아가서 사는 추격 매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게 일반인들의 7, 80%의 모습들이 대부분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항상 30%, 20%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투자자여야 되는 거고 그게 제대로 된 투자자여야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라면 지금 현재 용인반도체 장기적으로 좋은 호재임에도 틀림없고 그 지역이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는 확실히 맞으나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타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여기가 좋대라고 하는 추격 매수의 개념으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된다. 누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데 누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낭패를 겪는 상황이 동일한 상품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은요. 이런 본질 가치와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냥 따라 움직이는 따라쟁이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7, 80%가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투자를 반대로 했을 때 보통 역발상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웅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가 상승장에는 안 들렸었네요. 자, 왜 그랬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는 척하고 떠들고 있지만 저 역시도 초보였던 시절, 본질은커녕 기본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겠죠. 저도 그 이야기가 안 들렸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안 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돈이 된다라고 하니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먼저 앞서면서 주변 그런 본질을 보는 그 눈이 흐려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도 그랬던 거고 여러분들도 이 경험을 하셨던 분들, 특히 이번처럼 하셨던 분들은 다음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상황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상황을 이용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번데기 주름 잡듯이 떠들고 있는 사람이 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이 뭐 가격이 떨어지네, 뭐하네, 지방은 이래서 안 좋네, 좋네, 이런 얘기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상승장에는 상승장의 투자 기술을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하락장에는 하락장에 맞는 투자 기술을 사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아낸다라고 하면 상승일에서 쫓아오고 하락일에서 도망가는 상황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했던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 신호 두 가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오래 경험했다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품 투자할 때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에 들어가야 된다라든지, 지방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방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는 어느 도시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든지. 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미시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이 말은 상승장에 돌입을 했을 때는 이거는 100%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상승장이 아닌 지지부진한 장 또는 침체장, 하락장 이런 장이 오게 되면은요, 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본능이 좌우를 하는 거죠. 왜? 본능은 손해를 보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안 좋을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이렇게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신호가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왜? 까딱 잘못하다가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손해볼 수 있다가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오히려 이때부터 시장의 변화 포인트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론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이거는 경제학의 수요 공급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문제는 그걸 타이밍을 못 맞추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타이밍은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쌓이면서 나중에 그것들의 신호를 점점 크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요, 그 신호의 초창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옆에서 보시게 되면요, 별거 아닌 기사예요. 자, 공사비, 자금 조달 부담의 수주 쉽니다. 제가 지금 공급에 갖다 이 내용을 갖다 놔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다, 공급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본능은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면 도망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요, 와, 공사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자금 조달이 힘들다, 건설사 힘들겠네,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큰일 났네 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공사비와 자금 조달의 부담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부동산 시장을 떠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 중장기적인 공급 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2013년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고 상승했을 때를 보게 되면, 그리고 2009년 그 전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던 지방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직전장에 공급 부족의 누적이라고 하는 공통의 포인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포인트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앞에 몇 년 전에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공사비와 자금 조달 부담에 수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기사가 바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이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사가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쌓여가면서 공급 부족이라는 것들이 표면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할 상품, 어디 있는 곳을 가야 되지라고 보게 되겠지만, 일단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 신호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초기 버전인 공사비와 자금 조달 부담에 수주가 안 되고 건설사들 난리 났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밑에 미분양의 직격탄, 올해 문 닫은 건설업체 1000곳이 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아이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할 거랍니다. 할 거라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여지게 될 거냐? 뻔하잖아요. 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자, 밑에 기사, 아파트 분양 지금 하면 망한다라는 내용. 대형 건설사 공급 60% 급감. 자, 여기서 60% 급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제부터 이제 가장 또 기본적인 내용이죠. 60%가 급감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인허가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착공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최소한 3년 정도 후에, 지금 2023년이니까 2026년 정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상황에 휘둘려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물건 팔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앞으로 부동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서 질문하는 사람들과 달리 저 같은 경우는, 또는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제부터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를 살려주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것들도 캐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 이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다.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는, 그래야지 뭐 나름대로 국가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정권도 유지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한 개, 두 개 쌓이고 몇 개 건설사들이 또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살려주기 위한 뭔가의 방편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부 건설사들은 또 힘들겠지만 결국 일부 건설사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고 또 시장 환경을 바꾸니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이미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때부터 다시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고 이것들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났던 것이 99년, 2000년도에 그때 공급 부족과 다시 건설 경기 활성화. 자,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3년, 14년까지의 위축과 공급 부족과 그 다음에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흔히 말하는 사이클상 대상승기가 나타났던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이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게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는 방향성으로 잡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 300명당 한강으로 꼴찌. 분양 물량이 이렇게 적은데 왜 지금 서울의 집값이 안 오르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게 되면 심리가 죽게 되면은 분양 물량이 적어도 안 올라요. 하지만 이것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여기에 뭔가 발화점이 붙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은 투자를 지금 당장 어디를 해야 되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상황에 맞춰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을 찾아라.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있는 기사도 서울의 입주 물량들이 반토막 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인허가 착공 줄어들어서 새 집이 반토막 나겠으니까 새 혜택을 주어서 미분양을 해소해야 됩니다라는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뭐냐. 시장의 움직임은요. 정부와 그다음에 건설사와 그다음에 우리들, 가게, 우리들이죠. 국민들이죠. 이 3자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여기에 언론들이 바람을 넣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합쳐볼까요? 무역수지 적자라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자체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요. 지방 같은 경우 또 서울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수도권도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죠. 여기서 건설사들은 문 닫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수주가 안 된다고 하죠. 건설사들은 위축됐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집값이 하게 되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정권들은 몇 년 후에 그때 상황을 갖다 맞아서 얼마나 힘들어질 것이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언론이 새 혜택을 줘야 되고 미분양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명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명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런 걸 또 하란 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반발 심리를 명분이 나오게 되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는요. 1차적으로는 단기 방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 방향성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장기 방향성을 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건설사들의 위기가 오는 거고요. 건설사들의 위기는 곧바로 시장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건설 시장, 그다음에 정부의 메커니즘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명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느냐? 지금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게 됐을 때 어디가 문제가 되고 건설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아마도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나오냐? 건설 경기 활성화와 같은 특정 방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은혜수님이 공급은 장기 방향성을 본다. 앞으로 몇 년. 서울 분양아파트 엄청 주는데 이렇게 써주셨었잖아요. 물론 그 뒤에 어떤 더 표현을 써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여기서 또 그냥 언급해서 얘기를 한다면 서울 분양아파트 엄청 줄고 있죠. 근데 지금 심리가 위축돼서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강하게 보이는 건 아니죠.
이것들은 이제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뭔가 발화점이 되는 무언가가 던져졌을 때 무슨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이 줄어들어 있는 곳들은 즉시 발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급이 많은 곳들은 즉시 발화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피우다가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직도 안 움직이네. 물량이 많아서 그런가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그 부분 또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들이 서울을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서울은 이미 공급이 부족하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무언가 시장 상황이 바뀌게 됐을 때는 즉시 발화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공급 누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제가 받도록 하고요. 제가 나머지 마지막 준비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전세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 신호 두 가지. 첫 번째가 공급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공급의 누적이다. 그리고 지금은 공급 누적의 부족 누적의 초기 시점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렸죠. 자, 그 다음부터는 전세 부분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써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전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세 지금 저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역전세란이죠. 그쵸? 역전세란이고 이게 언제 해소가 될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 해소될지는 저도 모르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시점은 모르니까. 그런데 지난 몇 개월간의 전세장의 시장 흐름을 축약시켜서 한번 뉴스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기사를 보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지만 시장의 모습은 그 시점의 모습으로 스팟에 있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팟에 나왔던 기사들 몇 개들을 농축시키고 축약시켜서 흐름으로 추세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4월이니까 4월 20일이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역전세를 맞았기 때문에 힘들다. 그 다음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전세를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나 지금 전세 들어갈래. 또는 그러니까 이 역전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의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뭔가 조금 다른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지난 몇 달간 전세 시장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무섭게 빠지는 전세가, 집값을 끌어내린다. 이게 2022년 12월 13일 제가 이미 부동산 노포에서 계속 했던 기사들 중에서 다시 뽑아온 거예요. 12월 13일 날 기사에 나왔던 기사. 자, 이 당시에 전세가가 무섭게 빠지고요. 이때는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됐고요. 집값에 대해서 심리가 위축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들어가려는 사람들조차도 일단 스테이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때였죠. 이때부터 전세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 다음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전세자금 대출도 쉽지 않은데다 전세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 전체 대출 금리에 놀라서 세입자들이 월세 간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월세가 대세라고 하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아파트 이제 월세가 대세. 작년 서울 월세 비중 44.5% 거의 반 정도 되고 있다. 이때가 2023년 2월 단 2달 전의 모습입니다. 단 2달 전의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월세 시장이 대세가 되나.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월세가 뛰고 대출금리가 주춤 이런 얘기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대출금리가 주춤. 즉 여러분들 제가 상반기 때 금리 향방을 봐야 된다. 금리가 멈출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금리가 어쨌든 지금 상방으로 가는 것들이 멈추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정부의 압박까지 들어오면서 지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있는데 월세 가격은 올랐다. 결국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가장 유리한 게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당연히 전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달, 2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전세가 다시 늘기 시작한다.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물론 그 상황에서도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왜? 전세가율이 50%가 붕괴, 그러니까 거의 40몇 %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갭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세 거래가 지금 3월 7일까지 전세 거래가 다시 꿈틀한다는 기사 이 부분을 다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 작년 말까지는 굉장히 분위기가 다 안 좋은 요인들만 다 속속들이 보여졌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씩 분위기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금리 인상 부분이 멈췄고요.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전세에 관심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가 지난 올 상반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황도 직전의 상황이 이어져 왔고요.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 한 번쯤 생각을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전세 60%가 2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역전세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죠. 스팟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대다수의 분들은 이 역전세란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아파트가 급매물이 소진이 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월세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그다음에 전세 대출이 조금 더 용이해짐에 따라서 물량이 사라짐에 따라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의 낙폭도 역시 조금씩 사라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전세 월세가 멈칫 금리가 낮아지니 전세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전세 소멸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전세와 월세를 따지게 되면 월세는 내 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월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2009년, 8년, 9년도에 그때도 전세 소멸 얘기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은 전세로 돌아섰죠. 왜냐하면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고 나중에 받는 돈이니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네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전세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는 전세 시장이라 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 떨어지는 율이 지금 4월 달 현재 지난주 기사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지금 안 보여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 전세로 가지 월세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 사람들의 본능, 원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면 이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가 드디어 신문지상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나왔느냐? 3월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월까지는 이런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3월부터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사가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그 매물 수량 같은 거 보실 때 아실 같은 거를 많이 보시죠? 아실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뭐 거래량뿐만 아니라 매물량 같은 경우를 보시는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수도권 뭐 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월세는 조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거나 늘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매와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전세 얘기하고 있으니까 전세 매물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간다.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고 이 물량들이 더 줄어들고 그렇게 전세로 오고자 하는 사람, 시장이 안 좋아서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세 가격에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들은 아마 시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지면서 언론지상에 진짜 전세 가격이 반등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려면 대다수 지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 기사들을 보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스팟이죠. 현재 상황에 맞춰서 설명할 거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닌데 지난 3월 달과 4월 달의 기사를 봤을 때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서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저자세였던 집주인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고 열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춤주춤했던 이 기분이 이제는 조금 달라진다면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원래대로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가 또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물론 아직까지는 좀 오바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 맨 마지막 기사에서 전세 시장이 다시 꿈틀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온다. 이 기사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지금 3월 달부터 조금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4월 달의 기사에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캐치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5월 달, 6월 달 전세와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많이 나오는데 이 기사가 꿈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은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갭 투자가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갭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전세 갭이 붙어 있는 곳들을 들어가려고 하지만 지금 대다수의 지역들이 전세 갭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전세 갭을 끼고 집을 사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지가 좋은 곳들부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들부터 전세 갭이 붙으면서 그래봤자 뭐 40, 50, 60이 되겠지만 그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또다시 중심부가 갭 벌리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변부로 갭 메우기가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발생할 소지가 흔히 말하는 인과관계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제가 상반기에는 금리의 변화 포인트, 상방이냐 또는 유지냐 하락이냐라고 하는 변화 포인트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올 하반기에 전세 시장의 향방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 상황의 첫 번째 조짐이 3월 달, 4월 달에 전세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것들이 언제 여러분들 중에 역전세 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반대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어차피 저도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3월 달과 4월 달의 모습으로 볼 때는 지금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꼭 지켜봐야 될 상승신호 두 가지. 공급 부족의 누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된다는 건데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짧은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들의 감소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다시 월세에서 전세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역전세 현상이 사라지거나 뭔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보이지 못했던 반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4월 달에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난 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피할 거야, 도망갈 거야, 관심 끊을 거야가 아니라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시장의 언론 기사의 포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공급 부족이 얼마나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주춤주춤하니 답답한 시장으로 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장이 원래 100이라고 놓고 보게 되면 70% 이상 이런 시장으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봤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10%, 20%밖에 안 되는 시장만 보고 이 시장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이런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좀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워킹제이님께 지금 눈에 들어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올 3월에 취득했다고 하셨네요. 현재 재개발 예정 빌라를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1년 이내 추가주택 구입이다 보니까 비과세 요건이 걸립니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보면 일반 과세를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과세 조건을 갖춘 후에 투자처를 찾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재개발 예정 빌라를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데 1년 이내에 추가 주택 구입이니까 흔히 말하는 세금 비과세 요건이 걸리니까 1년 이후여야 되니까 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나한테 유리한 아주 굉장히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두 배의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두 개를 사고 난 다음에 그 물건이 확실하게 올라줘야 되겠죠. 이것들이 불확실하다면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자, 1년 이내 추가 주택 구입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걸리죠. 자, 비과세 요건이 걸린다는 얘기는 지금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1년 이내 구입한다면. 1년 이내 구입한다는 건 비과세를 못 받는다는 건 확실한 문제. 근데 1년 이내 구입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그 수익을 확실하게 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 확률이 예를 들어서 90몇 %, 100%라면 하셔도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는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을 기반해 놓고 판단을 하셔야죠. 1년이 지나고 났는데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보셨던 재개발 예정 빌라 말고도 또 다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근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관처 단계였거나 이주 중이었는데 그때쯤 되면 사업실인가 물건을 사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빠르거나 하게 되면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무시한 채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먼저 제일 앞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많은 수익을 빠른 시간에 받고 싶다. 이것이 먼저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재개발이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비과세 부분을 먼저 체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상황에 따라 상품이 달라진다고 그랬었어요. 상품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본인이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한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확실하지 않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물론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지금 현재 요 며칠 사이에 저도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도 외부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외 경기, 거시적 상황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쭌파님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포항 분양권을 약간 손해보고 매도하였습니다. 매도하고 나니 여러 가지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제 포항 물건이 2025년 10월 입주인데 2025년까지는 입주량이 많았고 현재 미분양도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 27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본질에 집중하는데 조금 하나가 좀 빠져있는 게 느낌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포항만 보고 계시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유연하게 가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포항을 손해보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2025년 입주인데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아서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매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 모든 기준은 지금 포항을 기준으로 놓고 있는 거죠. 포항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2026년, 27년에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이 과연 포항부터일까요? 포항만 있을까요? 다른 곳이 있을까요? 자, 그런데 극단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포항의 입주 물량이 2026년부터 2026년, 27년인데 마침 그 해에 부산의 입주 물량이 없다. 여러분은 무슨 투자를 하실 겁니까? 포항 가실 겁니까? 부산 가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부산으로 가시겠죠. 그건 뭐 본능이잖아요. 입지가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제가 일단 우려되는 거는 한 놈만 패지 마라. 포항으로 그랬으니까 포항으로 복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없는데 포항이라는 동네만 유독 2026년 7년에 입주 물량이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년, 24년에 입주 물량들이 많아서 폭탄 터지듯이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렸다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2020년, 27년 상황에 입주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포항뿐이겠느냐 시야를 좀 넓혀보게 되면은 그리고 일반인들이 과연 포항과 부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느 게 더 좋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보다 상급지가 존재한다면 상급지로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 시야를 넓혀서 입지와 입지 물량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보게 되면 포항은 그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찾다가 다시 한번 포항으로 눈길을 두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상품을 먼저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공급과 물량을 입주 물량을 가지고 얘기했죠. 공급과 입주 물량의 장기 방향성을 보고요. 그 집점 중에서 입지가 좋은 것부터 보신 다음에 흘러가는 그 동선을 찾아서 가시되 그때 포항이라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가 그때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동네와 상품부터 선택을 해 놓으시는 순간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놓치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우님, 영등포 33평 매수 고민 중입니다. 현금은 거의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 3억 있고요. 대출은 7억 8천 가능한데 계약금 중도금 처리하고 나니 빌리던가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하는 게 무리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리금 350 정도인데 여유는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품을 확정시키고 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예전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그거거든요. 상품 선정해 놓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해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등포와 동급 정도 되는 수준에서 혹시 다른 곳에 물건들이 더 싸게 나올 만한 좋은 물건들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영등포라고 놓는 순간 영등포가 본인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유사한 동네에서 그거보다 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은 싸게 산다라고 하는 것에 먼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를 놓는 순간 본인의 선택 범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등포의 대체지인데 비슷한 대체제, 영등포보다 하급 대체지가 아니라 비슷한 대체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리금 350 정도는 에서 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비슷한 수준의 다른 동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돈은 결국 대출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물론 원리금 충분히 감당하는 수 있는 부분인데 한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거시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 자체는 지금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시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2007년, 2008년, 2009년 이때도 그랬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2007년에 나타났던 사태가 2008년에 갑자기 금융위기로 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부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은 확률상 낮지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원리금 350 정도가 여유가 된다가 충분히 여유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시는 거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럭저럭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영등포라고 딱 한정 짓지 말고 다른 곳까지 같이 최악의 경우는 하급 대체지까지 보시고 다음 단계로 징검다리로 한 칸 한 칸 넘어가시는 걸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올 하반기가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가 바닥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 이 두 가지 부분 아직 거시경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유가 있다면 지금 조금 움직이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동일한 동급지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대체지도 좀 고민하시는 게 맞는 거지 너무 특정 지역만 판단하시기는 좀 애매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긍진이님, 2차 전지 회사들이 대규모 자금을 군산이나 광양 같은 전라도에 투자를 하는데 용인 남사업과 같은 열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업의 현황을 보고 전라도의 싼 가격으로 수익형 물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2차 전지 회사들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더 큰 그림으로 얘기하게 되면 새만금 사업입니다. 군산 쪽 얘기하신 거는요. 새만금 사업이 결국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는 뭐 5월인가요? 6월인가요? 뭐 지금 법인세 인하, 법인세 제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뭐냐 군산이나 광양 같은 곳 이제 물론 이제 군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새만금 같은 경우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것의 진척도와 진행 과정입니다. 결국 이러니까 군산이 오를 거야, 이러니까 광양이 오를 거라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지금은 뭔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이려면은요. 첫 번째 군산 같은 경우는 새만금이 지금 직전에 나왔던 기사는 법인세 100% 감면입니다.
법인세 100% 방면 부분이 짓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그 회사가 들어오느냐.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즉 지금 이런 정도 같은 경우는 용인 남사업 같은 경우가 알려지지 않았던 더 움직임이 작았던 이유는요.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 시차가 역시 발생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구체화되는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구체화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화되는 단계에 따라서 분명히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은 그냥 호주머니에 이런 것들이 있네라고 넣어놓고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했던 거 2차 전지 회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2차 전지 회사들보다 더 먼저 아까 새만금 사업 같은 그 지역의 진행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2차 전지 회사들이 진짜로 들어오겠다고 확정 났는지, 그리고 확정이 나고 진짜 땅 파기 시작할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호재를 보고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